네, 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진행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최근 제가 쥐뇌파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발표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쥐뇌파와 사람 뇌파가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발표에는 실제로 쥐와 인간의 뇌파가 함께 분석하고 비교된 논문 두 편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쥐의 뇌 구조는 사람보다는 단순하지만 유사한 점이 매우 많으며 ERP, 모터 등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특정 질병, 인지가제 중 사람과 쥐가 어떠한 뇌파 패턴을 보이는지를 연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Delta Rhythmicity is a reliable age biomarker in 안젤만 신드롬, Parallel Mouse and Human Analysi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17년에 Journal of Neurodevelopmental Disorders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베타 4.0으로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젤만 증후군은 발달지연, 언어 및 운동기능 장애, 간질 등을 함께 동반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안젤만 증후군은 줄여서 AS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는 주로 목에, 엄마 쪽에 UBE3A 유전자의 돌연변이 혹은 자폐증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AS에 대한 전임상 치료 잠재력을 가진 여러 접근법을 확인하였으며 저자들은 AS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동물과 환자 모두에게서 신뢰성 있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AS 진단이 이미 유전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이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적 가치를 가질 수는 없지만 치료 효과 또는 중증도 등을 정량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동물에게서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동물 혹은 사람에게서 이 AS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이때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마커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단에서는 뇌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지는 3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AS의 일관된 특징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주로 델타, 세타, 스파이크 신호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델타는 AS에서 가장 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AS의 델타 리듬을 정량화하거나 AS와 정상 공간의 델타를 비교하고 그리고 수면, 각성과 같은 이 상태 혹은 이 나이, 발달 과정에서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적한 연구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AS 모델 G는 인간과 유전적 구성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 강력한 임상 모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AS 모델 G와 인간의 EEG 데이터의 델타 리듬을 분석하였으며 증가된 델타 파워가 ASG와 4에서 11세 AS 환자의 강력한 바이오마커임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가 AS의 델타 지표에 대해 질적 임상 설명을 확정하고 AS 개체의 델타 리듬에 대한 최초의 정량적 평가 및 비교를 통해 강력한 바이오마커임을 검증한 연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본 연구의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지의 LFP 신호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두 종의 G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는 129 마우스이고 하나는 C57BL6라는 마우스입니다. 두 G 모두 임상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종으로 129 마우스는 연한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 C57BL6 마우스는 검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각 G들은 와일드 타입, 이 야생쥐, 즉 건강한 대조군이 각각 23마리와 30마리가 포함되어 있고 AS 환자쥐,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AS를 발병시킨 쥐가 24마리와 39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FP 전극은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 삽입되었으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 삽입되었습니다. 좌표는 다음과 같고 미드라인을 기준으로 왼쪽 마이너스 3.3, 오른쪽 플러스 3.2mm에 각각 하나씩 삽입되었습니다. 해당 위치의 경우 AS 환자인 인간의 후두 피질에서 델타 리듬이 강한 것으로 여러 보고되었기 때문에 후두 피질과 위치가 유사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에 전극을 삽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수술 후에 2일의 회복기 이후 적응기를 이틀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적응기는 실제 LFP 측정 환경과 동일하게 1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머리를 고정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정적인 회색 화면을 바라보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3일 동안 매일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는 쥐에게서 안정상태와 유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전처리는 간단하게 1에서 100Hz의 대역에 대해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FFT 기반으로 주파수 파워를 계산하였으며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알파는 따로 계산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좌우 두 개의 전극을 이식하여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두 전극에서 각각 파워를 도출한 뒤에 평균한 결과라고 합니다. 추가로 릴레이티브 파워도 계산하였으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델타 다이나믹스라는 지표도 함께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람 이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4에서 11세의 어린아이들로부터 측정되었으며 AS 환자는 28명, 정상 대조군은 7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수명과 각성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정상 대조군의 경우 72명 중 54명의 데이터가 각성 데이터가 있었고 또 54명의 수면 데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AS 환자 역시 다음과 같고 수면 및 각성의 길이도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인데 우선 해당 데이터의 경우 동일한 기관에서 모두 데이터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셋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는 A1과 A2, 즉 이 양측 귓볼의 레퍼런스 전극을 통해 재참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셋의 샘플링 레이트도 다음과 같이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데이터의 길이를 맞추거나 딥러닝 등을 활용한 연구는 아니어서 그런지 별도로 샘플링 레이트를 맞춰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전문가가 직접 스코어링하여서 NRAM과 각성 상태로 데이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별다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램 수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필터링만 진행을 하였고 정확한 채널 정보가 언급되지 않아서 이 모든 피험자가 이 그림과 같이 19개 채널을 사용한 것인지 혹은 이제 데이터셋마다 채널셋이 다르지만 모든 피험자가 겹치는 채널이 19개 채널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채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고 ROI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평균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본 슬라이드 장표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이의지 역시 대역별 주파수 파워와 릴레이티브 파워를 추출하였고 추가로 이 델타 다이나믹스라는 지표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델타 다이나믹스는 G에게서도 동일하게 측정을 하였는데 간단하게 모든 데이터를 1초의 오버랩을 포함하여 2초씩 세그멘트하여 계산을 하였고 이 세그멘트 내에서 델타 파워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전체 델타 파워 중 IQR이라는 지표는 이 박스 플롯을 활용해서 평균값에서 이 1사분면의 평균값을 3사분면의 평균값에서 1사분면의 평균값을 뺀 지표이고 이 스트롱 델타 파워츠라는 지표는 3사분면의 평균의 IQR 곱하기 1.5를 곱한 더한 이 지표를 스레시홀드로 설정을 하고 이 스레시홀드보다 델타가 값이 큰 델타의 빈도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지표는 본 논문의 저자들이 처음 사용한 지표라고 하고 시간에 따른 델타 파워의 변동성을 정량하기 위해 고안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 ASG의 주파수 파워 결과이며 왼쪽 결과는 129 마우스의 결과를 오른쪽 결과는 C57BL6 마우스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A는 간단하게 실험의 모식들로 나타내고 B는 대표 신호의 예시를 나타냅니다. 또한 C와 D는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E와 J는 각 주파수 대역별 정량값을 나타냅니다. 129 마우스 역시 ASG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델타 파워가 관찰이 되었으며 릴레이티브 파워 역시 동일하게 유의미하게 큰 델타 파워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저자들은 이 릴레이티브 파워라는 것이 실제 100%로 합산되기에 델타의 증가가 다른 주파수 대역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다른 대역의 릴레이티브 파워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세타랑 감마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릴레이티브 파워는 델타 파워가 다른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결과는 C57BL6 마우스의 결과인데요. 이 해당 결과에서는 델타 대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3에서 5Hz의 릴레이티브 파워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감마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종간의 차이, 즉 이 129 마우스와 C57BL6 마우스 간의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전 연구에서도 두 종간에 동일한 그 G에게서 AS를 발병을 시키고 이 두 종간의 행동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신경생리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두 G 간의 유전적 배경이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ASG의 다이나믹 델타 오실레이션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표는 2초 세그먼트 내에서 델타 파워를 계산한 뒤 이 박스 플롯을 기준으로 IQR과 스트롱 델타 바우츠라는 지표를 정량한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결과는 스펙트로그램 결과로 영상을 시청하는 15분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2초마다 델타 파워를 계산한 값이 아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C는 델타 파워의 분포로 나타낸 히스토그램 결과이며 예시 결과로 아마 대표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D는 129 마우스와 C5, 7 마우스의 그룹 평균 결과를 나타내며 초반 구간에서 ASG가 정상 G 대비 유의미하게 델타 빈도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는 이 로우 델타 파워로 IQR을 계산한 결과, 그리고 F는 릴레이티브 파워로 IQR을 계산한 결과이고, G는 특정 임계값을 넘어가는 델타 세그먼트의 빈도인 스트롱 델타 파워추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AS에서 전체적으로 델타 다이나믹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29 마우스와 C5, 7 마우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스트롱 델타 파워추 같은 경우에는 129 마우스에서만 유의미한 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인간의 EEG 결과를 나타냅니다. 분석은 마우스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며 왼쪽은 웨이크 상태, 오른쪽은 슬립 상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두 조건 모두 정량 분석 결과에서 모든 ROI의 델타 파워와 다이나믹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선 정량 비교를 수행한 결과가 따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ROI에서 D와 유사하게 6Hz 미만에서 이 6Hz 미만의 이 델타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 전체 주파수 파워 결과를 보면은 10Hz 부근, 그리고 슬립 상태에서는 한 12Hz 부근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다른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통계차가 나는 이 좀 차이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델타의 경우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들은 AS 환자의 경우 웨이크에 비해 수면 중 델타가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확장되기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수면 스핀들 등의 이 다른 특징들을 보면 이러한 델타의 증가에 대한 영향이 크게 수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연령에 따른 델타의 변화 결과입니다. A, B, C, D는 웨이크 상태의 결과이고 각각 델타 파워, 다이나믹스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A와 B는 크로스 섹셔널 결과이고 C와 D는 롱디튜드널 결과입니다. 본 데이터셋 중 이 13명의 아동은 최대 7년에 걸쳐서 한 2번에서 4번 정도의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이 중 12명이 웨이크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2명이 슬립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웨이크의 이 12명의 아이가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델타가 변화하는지를 관찰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슬립은 아마 2명이기 때문에 따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검은 점인 정상군은 연령에 따라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AS 환자는 연령에 따라 델타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일한 피험자가 나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면 상태에서는 이 샘플이 적어서 그런지 AS 환자에서도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AS 소아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슬립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량 분석 결과 역시 나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모든 연령대에서 정상인 대비 델타가 강한 것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하면 AS 환자는 델타가 증가하며 이는 G와 인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G의 경우 종에 따라 델타가 차이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티브 파워는 다른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G의 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스플롯 기반의 IQR은 모든 G, 종 및 사람에게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본 결과를 통해서 이 IQR이라는 지표가 모든 동물이나 동물의 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서 이 AS 환자를 좀 정량할 수 있는 최적의 바이오마커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저자들은 이 AS에서 델타 파워의 증가가 이러한 복잡한 패턴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해당 접근법이 효과적으로 AS를 정량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AS와 정상인의 EEG를 처음으로 직접 비교하였으며 G와 함께 병렬적으로 분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도출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간에게서 좀 다른 주파수 대역도 함께 관찰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 역시 스펙트로그램 결과를 함께 보여줬으면은 좀 G와 어느 정도 패턴이 유사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패턴이 유사한지 등을 좀 함께 관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드린 논문은 Amphetamine Alters on Age Markup of Real Processing in Humans and Mice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2022년에 사이코파마콜로지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3.3으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랭크된 저널입니다. 앞선 논문은 인간과 쥐가 동일한 질병일 때 뇌파가 어떻게 유사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쥐가 유사한 인지가들을 수행할 때의 뇌파와 이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이 인지 및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간과 쥐가 어떻게 동일하게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를 좀 조사한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최근 인간과 생쥐 모두에서 인지과정의 일반적인 생리학적 바이오마커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ERP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리워드 파지티비티의 델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종간 바이오마커의 발견은 중요한 결과이지만 이들의 번역 유용성을 위해서는 일관된 양리학적 예측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쥐와 인간의 해당 신호가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에 유사한 센시티비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리워드 파지티비티는 보상 제시 후 발생하는 ERP의 종류 중 하나로 특히 델타 스펙트럼 반사 척도는 예상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졌을 때 더 큰 진폭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 파킨슨과 같은 장애에서 감소하며 보상 반응성, 학습 및 가치 평가에 대한 바이오마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리워드 파지티비티에 반영된 예측 오류 계산, 즉 예측과 다른 보상은 강화학습의 기초가 되는 도파민 주소 학습을 반영하고 도파민에 의해 조절된다고 합니다. 암페타민은 비특이적 신경 전달을 유발하지만 강력한 도파민 효과를 가진 인지 강화제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신호를 강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후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파민 가설에 대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뇌 신호의 기본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메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경우 23명의 건강한 피험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총 3번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조건은 이 플라시보 약을 먹는 조건, 암페타민을 10mg 먹는 조건, 암페타민을 20mg 먹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무작위로 제시되었으며 약 투여 후 120분 뒤 인지 테스트 및 이의지 측정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인지 테스트는 Probabilistic Learning Task라는 PLT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해당 태스크는 확률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피험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학습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자전거와 전화기, 의자와 클립과 같은 이 자극상을 제시받게 됩니다. 여기서 피험자들은 두 자극 중 무작위로 하나의 타겟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한 자극이 올바른 타겟인지 아닌지를 이 커렉트와 같이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때 타겟과 논타겟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었으며 자극상마다 비율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와 전화기를 예시로 들면은 자전거가 80%의 확률로 타겟이면은 전화기는 20%의 확률로 타겟이고 다른 쌍인 의자와 클립의 경우 의자가 60%의 확률로 타겟이면 클립이 40%의 확률로 타겟, 이런 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피험자들은 60회의 시행을 반복하면서 타겟을 최대한 많이 찾도록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EEG의 경우 64개 두피 채널에서 1048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으며 500Hz의 다운샘플링을 진행한 뒤에 보상을 받는 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타겟인지 논타겟인지를 선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00ms에서 5000ms 구간을 에포킹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배드 채널 및 에폭을 제거하고 인터폴레이션하였으며 ICA를 진행하여 아티팩트를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동물 관련 내용입니다. 동물의 경우 앞선 논문에서 나왔던 C57BL6 쥐들이 28마리 사용되었으며 전극은 전전두엽 비질인 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이식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유사하게 플라시보와 암페타민 조건으로 진행되었는데 쥐들의 경우는 3일의 간격으로 총 4번 실험을 진행하였고 암페타민 용량을 3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암페타민 양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이 1mg/kg이 과잉 행동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기에 이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0.3mg과 0.1mg/kg을 투여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쥐들에게서 동일하게 Probabilistic Learning Task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는 사람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쥐들에게선 3개의 페어가 고정적으로 제시되었으며 20트라이얼씩 3개의 블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타겟과 논타겟의 비율은
첫 번째 블럭에서 90%와 10%로 고정, 두 번째 블럭에서 80%와 20%로 고정, 세 번째 블럭에서는 70%와 30%로 고정을 하였고 한 블럭에 하나의 페어만 제시하였습니다. 아마 사람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3개의 블럭으로 나누어서 이 하나의 쌍만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사람에게선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뒤에 correct, incorrect로 알려줌으로써 피드백을 주었으나 쥐들에게선 이 correct에서는 1초의 어디터리 자극을 제시하였고 틀렸을 경우에는 이 좀 어두운 방이었는데 여기에 불을 켜는 것으로 페널티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쥐들은 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맞았을 경우에는 이 청각 자극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이 어디터리 청각 자극의 경우에는 실험 전 따로 쥐들에게 훈련을 시킨 자극으로 약간 일종의 플란다스의 개와 같이 청각 자극을 제시하고 쥐들이 좋아하는 소량의 딸기맛 액체를 제시함으로써 청각 자극을 이제 받으면은 쥐들이 좀 좋아하게끔 청각 자극을 기대하게끔 이제 훈련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인간과 쥐의 처리 관련 내용입니다. 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베이시브 채널이고 한 개의 단일 채널이기에 별도의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인간은 전처리를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과 쥐 모두 자극 선택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0ms에서 1000ms 구간을 랩포킹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도 이 해당 구간으로 다시 랩폭을 하였다고 하고 이때 베이스라인 커렉션은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마이너스 300ms에서 마이너스 200ms 구간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몰렛 웨이블렛을 통해 파워 스펙트럼을 도출하였고 ERP도 함께 도출하였으며 ERP는 20Hz의 로우 패스 필터링을 진행한 뒤 평균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 결과인데요. 인간의 경우 타겟과 논타겟의 비율에 따라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약물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쥐들의 경우에는 타겟과 논타겟의 비율과 상관없이 찬스 레벨 수준인 50% 부근에서 정확도가 형성되었으며 역시 약물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ERP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약물 조건을 모두 평균한 결과, 두 번째 조건은 이 보상을 받았을 때 약물 조건 간 결과, 세 번째는 틀렸을 때의 약물 조건 간 결과, 마지막은 정량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여기 회색 막대는 정량 분석을 위한 구간을 나타내며 인간의 경우 보상 조건에서는 250에서 400ms 구간을 페널티 조건, 즉 여기서는 이제 처벌이라고 좀 언급을 하였는데 이 페널티를 받는 조건에서는 250에서 500ms 구간을 선정하였고 쥐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400에서 600ms 구간을 선정하였습니다. 구간이 약간씩 상이한 경향이 있는데 인트로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이 리워드 포지티비티는 보상 제시 후 한 200에서 400ms 이후에 발생을 하며 저자들이 이 피크가 난 부분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인간의 경우에는 보상 조건에서 피크가 조금 일찍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 창을 조금 짧게 설정을 하였고 페널티 조건의 경우에는 조금 늦게 피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간 창을 조금 길게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우선 약물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 평균하였을 때 인간과 쥐 모두 보상 조건에서는 리워드 포지티비티가 페널티 조건에서는 조금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00ms 부근에서는 역전된 경향이 보이지만 아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 조건과 페널티 조건의 피크 시점이 다른 부분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조건별 차이를 보면은 보상 조건에서는 이 플라시보 대비 약물을 투여할수록 진폭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을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여 암페타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페널티 조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쥐의 경우에는 우선 1mg의 경우 상한세 수준으로 과도하게 투여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약물 양에 따라 보상과 처벌에서 모두 선형적인 증가 패턴을 보였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문인 점은 제가 파악했을 때 분명 분석 구간은 이 회색 막대기 사이 구간으로 파악되는데 선형 그래프와 이 정량 분석 결과가 좀 매칭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 구간에서는 0.3mg이 가장 작은 파워로 보였고 여기 하늘색이 가장 작은 파워로 보였고 이후 플라시보와 0.1mg이 좀 큰 값을 보였는데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은 플라시보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이제 0.1과 0.3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ERP 결과에서는 0.3mg의 베이스라인이 가장 작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어서 아마 베이스라인 커넥션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분석을 한 건가? 약간 베이스라인 커넥션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타임 프리쿼치 결과를 나타냅니다.
본 결과에서는 모든 평균인 그랜드 에버리지 결과와 expectation difference 결과를 나누어 비교를 하였습니다. expectation difference의 결과는 쉽게 생각하시면 앞선 인지태스크에서 타겟과 논타겟의 비율이 달라는데 낮은 비율 대비 높은 비율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논타겟 대비 타겟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의 경우에는 G와 동일한 위치의 전극인 이 FCZ의 채널의 결과이며, 보상 부분에서는 델타 파워를, 그리고 이제 페널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타 파워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델타의 경우에는 인트로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드렸듯이 리워드 파시티비와 관련이 큰 대역이지만, 세타 대역의 경우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갑자기 등장을 하였고, 디스커션에도 따로 언급된 부분은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어쨌든 페널티 관련해서는 이 세타 대역을 중점적으로 관찰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결과를 보면 보상과 처벌 조건 모두 암페타민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G들에게선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G의 델타 피크 주파수가 인간 대비 훨씬 낮기 때문에 G에게선 스펙트럼 파워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학습 관련 대비가 없는 경우 효과적인 타임 프리퀀시 정량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선 행동 결과에서 보시면은 G들에게서는 거의 학습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델타 자체가 좀 학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량화 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비록 스펙트럼에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지만 ERP 분석에선 인간과 G 모두 암페타민 용량에 따라 리워드 파시티비티가 증가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스펙트럼 결과에선 G들이 행동 결과에서도 보였듯이 학습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ERP 결과로 인해 암페타민이 인간과 G 모두에게서 리워드 파시티비티를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습 부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딸기 액체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닌 사전에 학습된 청각 자극을 활용하였다는 점과 페널티로 불을 켜버리는 행위를 하였기에 본질적인 비교가 어렵고 학습 과정에도 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저널 미팅의 경우 인간과 G의 생체 신호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으며, 오래전 연구에서 G의 ERP, 모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우울증 관련해서도 인간과 유사한 뇌 영역의 특징이 발견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들과 같이 AS라는 장애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인지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리워드 파지티비티와 이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에 의한 영향 역시 G와 인간이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뇌 구조 및 종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논문의 저자들도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인간과 설치류 간의 EEG가 유사하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설치류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특히 두 번째 논문에서 ERP 결과가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않은 것 같고, 매칭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해당 부분이 좀 해결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뇌파뿐 아니라 실제 도파민 등을 측정해서 함께 연구하여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도 현재 인간과 G를 함께 연구하면서 비만, 식욕의 기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간과 G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며, 본 연구들을 참고하여서 분석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